안녕하세요. 북클럽 비바. 오늘은 두 번째 책상자 풀기 언박싱입니다. 제가 이 꽃바구니를 놓고 찍고 싶어서 꽃바구니 생일에 선물을 받고 바구니를 안 풀었어요. 꽃병에 담아야 되는데 이 촬영하고 나서 담으려고 이 바구니 이채로 이뻐서 이렇게 쓰려고 놔뒀다가 꽃이 막 시들려고 해서 부랴부랴 촬영을 합니다. 꽃병에 얼른 담아야죠. 다 찍고. 오늘 제가 소개할 책들은 벌써 한 2주 전? 지금 날짜를 보니까 거의 3주 전, 2주 전에 주문을 했던 책이에요. 그런데 2월 거의 초에 왔죠? 3주도 더 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왜 지금 소개를 하냐면 그 사이에 찍을 틈이 없었는데 책은 꺼내서 빨리 읽고 싶은데 언박싱은 보는 데서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풀고 싶은데 못 풀고 촬영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바보짓 하는 걸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이런 비닐, 인터넷 서점에서 온 비닐 포장 어떻게 하세요? 저는 요 끝에만 살짝 자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책을 보내거나 뭔가 물건을 보낼 때 이 봉투를 한 번 더 써요. 저한테 뭐 보내시는 분들도 이걸로 다시 재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 책은 주문하고 조금 기다렸습니다. 그때 천척의 배. 배가 1000개 있다는 거예요. 천척의 배. 나탈리 헤인즈가 쓴 소설이에요. 홍한별 선생님이 옮겼고 돌고래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돌고래 출판사가 이 표지를 참 예쁘게 만들죠.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트로이아 전쟁, 그 유명한 트로이아 전쟁에서 항상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무수한 남성들이 나오죠. 영웅들도 그렇고. 그리고 여자들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거나 뭐 떠나간 남자를 기다리거나 뭐 이러면서 잠깐 나오는 엄연한 여주인공인데도 저는 오디세이아 읽으면서 페넬로페가 너무 좋은데 자주 안 나와가지고 지금 궁금해서 막 찾아본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꼬마 시절에 옛날 이야기나 역사책 읽으면서 여자들이 자주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잠깐 나오는 그 대목을 읽고 막 혼자 상상하고 연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러시아 시인 중에서 안나 아흐마토바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20세기의 여자 푸시킨이에요. 20세기 여자 푸시킨이라 할 수 있는 안나 아흐마토바의 시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성경이나 고전에서 나온 여자 주인공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 이런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던 롯의 아내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시를 쓴 안나 아흐마토바의 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성경에서는 롯의 아내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던 사람으로 비난을 받고 롯의 아내처럼 하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우리가 배우는데 안나 아흐마토바의 시에서는 정말 그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을을 이루었던 정말 그 순간을 딱 떠나야 되니까 떠나면서 그리워서 돌아본 단 한순간으로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롯의 아내의 시점에서 쓴 시를 읽고 안나 아흐마토바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너무 훌륭하고 훌륭한 게 너무 많아서 대표작을 꼽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롯의 아내가 다른 작품, 더 유명한 작품도 많은데 저는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롯의 아내뿐만이 아니라 여러 성경과 고전의 여성 주인공들을 놓고 시를 썼거든요. 그게 안나 아흐마토바가 그렇게 썼던 게 1900 몇 년대지? 10년대? 네, 20세기 초였어요. 그런 시들이 러시아에 있었습니다. 여성 시인이. 근데 여기서 천척의 배가 저는 말하자면 그 안나 아흐마토바의 시를 소설로 읽는 느낌이 아닐까 하고 주문을 했어요. 제가 다 읽어봐야 알겠죠. 그래서 트로이아 전쟁을 여성의 시각으로 여기 등장했던 단역으로 나왔던 여자 주인공 또 나타나지 않았던 여자 인물들을 이제 쭉
끄집어내서 또는 만들어서 트로야 전쟁을 다시 재구성한 거죠. 요거는 제가 읽고 나서 얘기를 할게요. 안 읽어봤는데 표지도 너무 예쁘죠. 여자들이 어떠했을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전쟁에 가담한 교만하고 어리석은 남자들에게 무시당하고 과부와 노예가 되고 비통함과 죽음에 이르른 여자들의 입을 빌려서 10년간 벌어진 트로이아 전쟁을 독창적이고 탁월하게 재해석한다. 어떤 얘기일까요? 젠더 의식 이상의 차원을 담고 있다. 참혹한 전쟁에서 만화경처럼 펼쳐지는 생사의 드라마가 테미스의 질서와 가야의 슬픔을 배경으로 운명의 미학을 가슴 저리게 펼쳐 보인다. 가이아는 땅의 여신이죠. 대지의 여신 가이아, 어머니 가이아. 그것도 한번 읽어보고 얘기를 해야겠죠. 저는 어릴 때 우리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야. 그러면 정말 멍청한 해석이 남자는 높은 곳에 있고 여자는 낮다. 수직적인 계급으로 보는. 그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양오행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바보 같은 얘기죠. 영화 파묘 혹시 보신 분들 음양오행에 관심이 생기셨을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가 땅인 건 수직의 관계가 아니죠. 그쵸? 화수목금토가 서로 거기서 우월한 게 어디 있어요. 서로 영향을 주면서 서로 키우거나 상극이거나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이 우주가 돌아가게 하는 요소인데 거기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가 땅이다 하는 거는 여자는 모든 것을 품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영원한 그 대지의 여신인 거잖아요. 지구가 없으면 아무 생명도 존재할 수 없죠. 거기서 우열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늘과 땅의 우열이. 근데 그거를 이제 가부장적인 질서 속에서 높고 낮음으로 해석을 해버렸던 거죠. 가이아, 어떤 나라도 땅을 남자라고 하진 않습니다. 재밌죠? 가이아도 여신이고 나라 이름을 얘기하는 것도 외국어에서 유럽어에서는 남성형, 여성형이 있잖아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조국, 땅은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코리아지 코리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까레이아지 여성형이지. 그러니까 라시아, 까레이아, 폴스카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러시아어를 했지만 다른 나라 프랑스어도 마찬가지예요. 조국을 얘기할 때, 땅을 얘기할 때 그게 왜 다 여성형일까? 이것도 생각해보면 여자가 아이들을 낳으니까 이 핏줄로 연결된 공동체 집단이 여성형을 대표하게 되는 거죠. 우주의 사슴과 노루와 인간과 별자리는 있지만 곰이 막 우주에서 터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우주에는 운석 덩어리들이 있는 거죠, 별들이. 모든 뜨거운 피를 가진 생명체들은 땅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생명을 품고 키워내는 여성의 비유를 한 건데, 제가 좀 이 트로이아 전쟁을 그런 여성형, 트로이아 전쟁이 땅 위에서 있었던 전쟁이니까요. 이 여성들의 시선, 여성들이 겪은 일로 어떻게 썼을지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천척의 이건 읽고 제가 또 얘기를 할게요. 자, 이번에는 상자를 따라란 드디어 이거 풀고 싶은데 촬영을 안 해가지고 풀 수가 없어서 제가 못했죠, 촬영. 자, 이건 참 어떻게 다른 재생용품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가 하고 안타깝지만 그냥 제가 계속 재활용하는 것 말고는 이게 도리가 없더라고요. 잘 싸두고 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쿵쿵 뛰는 거, 그게 심장이 쿵쿵 불규칙하게 뛰니까 사랑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부정맥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게 하는 병이었다, 이런 얘기죠. 일어나긴 했는데 잘 때까지 딱히 할 일이 없다. 사이타마 현에 사는 73살의 무직 남성 요시무라 아키히로의 짧은 시입니다. 이건 센류라고 한대요, 일본에서. 그래서 할멈
걔한테 주는 사랑 나한테도 좀 주구려. 이런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아내의 푸념 끄덕끄덕 하다 보니 내 얘기구나. 이봐 할멈 입고 있는 팬티 내 것일세.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여기 주로 이제 남성분들의 시인데 그 여성분들의 시도 있어요. 여기 어떤 남성분은 우리 마누라 한때는 요정 지금은 요괴. 그리고 또 조수석에 앉은 아내 옛날 상사 뺨친다. 이런 식으로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이건 정말 명언이죠. 또 심란하구나. 손주가 보고 좋아하는 구급차. 정말 웃음이 빵빵 터지는데 이게 이제 일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이 센류 짧은 시 이 짓는 것을 동아리 모임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 짧은 시들이 어르신들이 보기 좋게 아주 큰 글씨로 돼 있어요. 근데 일본은 세로쓰기 주로 하니까 여기 세로쓰기로 돼 있는데 왠지 더 멋진 것 같아요. 우리 시조도 옛날에 세로로 썼잖아요. 한글은 세로로도 쓰고 가로로도 써도 다 멋진 서체니까. 비상금 둔 곳 까먹어서 아내에게 묻는다. 네, 이런 시. 그 희수지만 은사 앞에서는 아직 여고생. 이런 77살을 희수라고 한다죠. 은사 앞에서는 아직 여고생. 이런 할머니의 시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아주 예쁘고 재밌는 그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샀을까요? 전 이거 너무 좋은데 국민연금 부양가족에 넣고 싶다. 개와 고양이. 정말 너무 재밌지 않나요? 레이디 가가보다 화려하구나. 우리 집 레이디 바바. 바바는 일본말로 할머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연명치료 필요 없다 써놓고 매일 병원 다닌다. 이런 정말 재밌는데 그냥 웃기고 재밌는 정도가 아니라 이 평범한 분들의 시가 인생의 어떤 한 순간을 정말 섬광처럼 빛나는 한순간을 탁 포착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센류는 일본의 정형시 중에 하나인데 575에 총 17개 음으로 된 짧은 시인데 풍자나 익살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거 저거 그거로 볼일 다 본다. 이거는 우리 나이 때도 그런데 벌써. 표지도 너무 예뻐요. 저희 일본 우산 특유의 이 사카시라고 해야 되나요? 우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반짝반짝 제 다른 재질로 만든 것도 예쁘고요. 이거를 제가 왜 일본 전역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센류 일본에서 너무 히트를 쳤는데 이게 한국에 번역돼서 간다니까 이분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셨대요. 우리 시가 한국으로 번역이 돼서 간다고 한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해야겠나. 그러니까 모여서 막 회의를 하고 너무너무 설레고 좋아하고 그런다고 해요. 여기 입선장을 결정한 뒤에 매년 드리는 상장을 보낸대요. 여기 사단법인 전국 유료 실버타운 협회 포프리샤 편집부에서 이 센류를 전국 노인들한테 받아서 입선작을 결정한 뒤 상장을 보내드린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니까 어르신이 이런 답장을 했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상장을 받았어요. 공부로 1등한 적도 없고 운동회로 1등상을 받은 적도 없거든요. 센류로 칭찬받은 건 지금까지의 긴 인생 중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상장은 소중히 여기다가 나중에 제 관에 넣고 싶어요. 너무 감동적이죠. 여기 보면 나이를 먹는 건 누구나 가는 일입니다. 길을 걷는 일입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기쁜 일로만 가득한 건 아닌 울퉁불퉁한 길이지만 나이를 먹었기에 보이는 풍경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책과 함께 힘을 빼고 즐겁게 그 길을 걸어보세요.
이 책은 초고령 사회 일본의 축소판이자 메시지집입니다. 작품을 통해 이른바 실버 세대인 어르신과의 생활을 더욱 친근하게 느낀다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샀냐면 제가 읽고 싶어서 산 것도 있고요. 제가 얼른 다 읽은 다음에 저희 아버지한테 선물하려고 샀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들. 아버지가 글을 잘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 분발하셔서 아버지도 뭔가 재밌는 얘기를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하려고요. 여러분도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 뭔가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그렇고 그냥 읽고 즐기기에도 좋고 이 책은 근데 제 주변에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이 책을 다 사서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이건 어느 출판사인지 참 얘기해야죠. 콘텐츠 그룹 포레스트네요. 그래서 이건 지은이가 사단법인 전국 유료 실버타운 협회 일본에 그게 지은이로 돼 있어요. 모든 어르신들의 작품을 모아서 네, 당선작들을 모아서 책을 낸 거죠. 짜란.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이것도 저희 부모님께 드리려고 어머니는 요리를 좋아하시고 아버지는 맛있는 걸 좋아하시고 이해숙 선생님은 전남 함평에서 태어나셔서 지금은 광주에서 살고 계세요. 글을 참 잘 쓰시는 분인데 어릴 때부터 워낙 이렇게 호남 평야 일대는 우리나라의 그 곡창지대이기도 하지만 정말 미식가들의 고향이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할머니, 어머니가 만드는 여러 가지 음식, 지금 요리책에도 없고 식당에도 없는 이렇게 사람들의 기억이나 말로만 전해지는 그런 음식들 이해숙 선생님이 글로 거의 다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좀 먹어본 사람이 쓰는 70년 음식 이야기. 소박하고도 귀한 남도 부엌의 사계절. 음식은 기억이 되고 기억은 글이 된다. 어디를 가나 어느 지역을 가나 우리나라 뭐 하숙집 아주머니가 전라도 분이야. 그러면 인기 있잖아요. 밥 맛있을 거야. 그러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도 식당에서 전라도식 백반, 뭐 전라도 김치 이러면 인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일본에서 김치 배우고 싶은 분들이 코로나 전에는 그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관광계를 해서 전라도에 와서 시골 할머니들, 아주머니들한테 김치 만드는 걸 배워가고 그랬대요. 그게 어떤 특별한 문화 관광이었던 거죠. 문화 콘텐츠. 그런데 이해숙 선생님은 워낙에 한정식 집도 하셨고 음식 만드는 걸 잘 아시고 좋아하시고 그 맛을 아는 거죠.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맛. 그런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 이 중엔 제가 못 먹는 음식도 많아요. 제가 비건이어서. 그리고 저는 이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이상하게 전라도 음식이 입에 착 붙진 않아요. 제가 본 적이기도 한데 저의 고향이기도 한데 아버지 고향이니까 그 전라도 음식 너무 좋아하는데 다 잘 먹진 못해요. 그중에 좋아하는 거 몇 개만 먹고 못 먹는 것도 많아요. 양념이 너무 강하거나 뭐 홍어 이런 거 못 먹어요. 그런데 이 글은 너무 좋아요. 제가 못 먹는 거에 대한 글이라 해도 이 글은 너무 좋아요. 이해숙 선생님 특유의 그 정갈한 단문으로 쓰는데 거기에 가락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전라도 방언, 사투리의 가락이 느껴져요. 저희 고모나 작은 어머니나 이런 할머니들이 다정하게 말하던, 다정하게 부르고 뭐 자네 왔는가 막 이럴 때 약간 노래 같기도 하고 했던 그런 사투리의 억양이 이 문장에서 느껴져요. 참 희한하죠. 절대 이분이 흐트러진 문장이나 구어체로 때우지 않아요. 아주 정갈한 문어체를 쓰시는데 거기에 그 사투리의 가락이 느껴져요. 전 사실 그래서 이분의 문체가 좋아서 읽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음식 이야기도 다 좋죠. 어머니들의 리틀 포레스트라고 돼 있어요. 이해숙 선생님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인데 이분이 기억하는 이분의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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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이야기예요. 계절을 먹다.
이것도 전 아버지도 좋아하시고 어머니도 좀 재밌게 읽지 않으실까 하고 제가 읽고 빌려드리려고 영구 임대해드리려고 샀습니다. 글 항아리에서 나온 책이고요. 그리고 짜란, 기억의 기억들. 이거 제가 너무 잘 샀어요, 이 책. 이 책은 뭐냐면 마리아 스테파노바가 쓴 장편 소설인데요. 제가 아까 안나 아흐마토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스테파노바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19세기의 러시아 문학이 또 러시아식의 리얼리즘을 구축했다면 굉장히 그냥 별 생각 없이 착하게 살자는 교훈이 많고 사실적인 묘사를 많이 했고 뭐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은 게 러시아 19세기 20세기 소설이지 땡 아닙니다. 그거는 10,000분의 1 정도의 이야기고 서구 소설하고는 정말 다른 소설을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가 썼기 때문에 동시대에도 관심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북클럽 비바에서 지금은 살살 줄거리와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분들의 문학 형식의 문학 실험에 어떤 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실험인지 혁신이었는지를 꼭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근데 마리아 스테파노바는 현대 작가입니다. 지금 작가. 이건 최근작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거 재밌겠다 하고 생각한 게 그런 19세기의 소설 흐름이 있다면 또 하나는 20세기 초반에 안나 아흐마토바를 필두로 한 그 시인들의 그룹이 있었어요. 그게 아방가르드도 그 비슷한 시기에 조금 있다가 나오고 거기서 러시아 혁명과 같이 아주 문학에서 언어로 할 수 있는 모든 실험이 다 나왔다고 보면 돼요. 1910년대, 20년대 특히 러시아에서, 소비에트에서. 그리고 나서 30년대를 거쳐 40년대로 가면서 이제 러시아 소비에트 리얼리즘과 그 또 다른 흐름의 환상소설의 전통과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에트 시절을 관통하고 현재까지 오는데 이분이 그 20세기 초에 있었던 그런 러시아 시인들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나와요. 푸시킨, 레르몬토프, 만델슈탐, 츠베타예바와 같은 러시아 시문학의 계보를 잇는 시인이래요. 스테파노바가. 그리고 이제 뭐 여성 시인으로서도 실비아 플라스나 앤 카슨 이런 사람들과 맥을 같이 한다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선 지금 푸시킨, 레르몬토프, 만델슈탐, 스베타예바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4명을 쭉 열거하지만 이 4명은 정말 놀라운 얘기죠. 푸시킨, 레르몬토프는 19세기 시인이죠. 러시아 문학의 그 본격적인 러시아 문학의 시작을 알린 푸시킨부터 와서 레르몬토프. 그 다음에 만델슈탐, 스베타예바는 러시아 혁명기에 그 혁명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이제 쓰러졌던 시인들이에요. 굉장히 모더니즘, 러시아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시인들인데 그러니까 19세기 시인, 20세기 초의 모더니즘 시인들을 다 묶어서 그게 마리아 스테파노바의 시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포스트 메모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정치와 기억이 교차하는 지대를 포스트 메모리라고 명명하는데 그 정치와 역사, 기억에 대한 각별한 탐구가 있는 장편 소설이다. 기억의 기억들. 이게 왜 저는 너무 설레고 떨리냐면요. 여기서 뭐 포스트 메모리 이러니까 마치 20세기 후반, 21세기에 와서 하는 얘기 같지만 이거는 20세기 초에 있었습니다, 이미. 안나 아흐마토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기억에 대해서 20세기 초에 러시아 시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1930년대까지 가다가 이제 러시아는 혁명을 겪으면서 망명한 사람들에게도 이 기억이 중요한 테마였고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혁명 이전과 이후가 단절이 되면서 느껴지는 그 기억이 또 중요한 테마였고 혁명이 진행되고 30년대, 40년대로 가면서
러시아 혁명을 처음 그 불타는 열정과 정말 찬란한 미래를 꿈꾸면서 시작했던 그 혁명이 꿈과 같지 않았을 때 30년대, 40년대 온 사람들에게 그 혁명기의 꿈이라는 거는 이건 또 다른 기억이었고, 그게 이제 닥터지바고에서 정말 그 무수한 기억들이 조합이 그 안에 다 모이잖아요. 닥터지바고에서. 그래서 닥터지바고를 무슨 플롯이 약한 소설이다 하는 말에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그것은 플롯과 상관없는 소설입니다. 플롯이 소설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닥터지바고라고 생각해요. 그 기억의 총합이죠. 그래서 이 포스트 메모리라는 건 사실 이 기억의 기억들에서는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 그 정치와 역사, 정치와 기억, 역사와 소설, 문학, 사실과 판타지의 경계를 허물거나 교차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와서의 그 기법이 아니라 러시아에서는 1920년대로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도. 20세기 내내 러시아에서는 망명이든 소비에트 내부에서든 이게 정말 다양하게 실험됐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2021세기에 와서 또 소비에트도 한번 붕괴되고, 그리고 또 이 수십 년이 지나서 이 기억의 기억들을 어떻게 썼을까 너무나 기대가 돼요. 너무나. 작가가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린 시절에 소련을 겪었고 20대가 돼서 붕괴를 겪었고, 그쵸? 한참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리고 정말 어려운 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지금의 러시아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썼을지. 요것도 제가 소설과 에세이, 기록과 상상의 경계를 허물다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러시아 문학의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년 이상 이어졌던, 어떤 면에서는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러시아 스타일의 문학 실험이었죠. 이게 어떻게 됐을지 궁금해요. 제가 횡설수설 떠들었는데 읽고 나서 정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좋아서 흥분했어요. 현대소설이 번역된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참 박은정 님이 옮겼는데, 제가 박은정 님 번역 나름 좋아해서 박은정 님 번역 찾아서 읽곤 합니다. 이분이 조선대학교, 광주의 조선대학교 노학과 나오셔서 페테르부르크에서 석박사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 번역한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기대를 갖고 샀습니다. 출판사? 네, 복복서가라고 해요. 출판사. 자, 그리고 북으로 간 언어학자 김수경. 오늘 길어졌으니까 요건 짧게 얘기할게요. 김수경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글학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외국어를 잘하셨어요. 언어학자인데, 재밌는 건 이걸 지은 사람이 역시 저하고 동갑. 그러니까 아까 스테파노브하고도 동갑. 네, 일본 학자입니다. 이타가키 류타라는 선생님이네요. 근데 이 책은 일단 김수경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평전의 성격이 있어요. 이분이 북으로 가셨죠? 갔다가 6.25 전쟁 때 내려왔다 또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또 북에서 조선어 학자로 우리나라의 그 한글 여러 체계를 바로 잡고 언어학 연구를 하는, 제가 잘 몰라서 더듬거리는 거예요. 읽고 나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분한테 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작년 초겨울에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떤 역사적인 문화 교류가 있었는가에 대한 간단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 끝나고 많이 가까웠던 다른 선생님하고 같이
전철을 타러 오면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국어학자셔서 그 러시아와 조선의 교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데 우리나라의 근대어로 한글을 체계를 잡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저는 소비에트 언어학의 영향이 틀림없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스탈린 시대도 그렇고 그 언어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영향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김수경 선생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라고 실제로 그랬다 하면서 그래서 이 책을 딱 봤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김수경 선생님에 대해서 뭘 읽어봐야 되지 하는데 이 책이 이번에 나온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푸른 역사에서. 그래서 이 이타가키 류타라는 선생님이 이 책을 쓸 때 재밌게 쓴 건 하나는 이분의 개인 평전을 쓰다가 관련된 언어학 이분의 이론에 대해 설명하는 얘기를 쓰고 평전을 쓰고 언어학 이론에 대해 쓰고 평전을 쓰고 언어학 이론에 대해 쓰고 그래서 이거를 교차 편집을 한 거죠. 교차 편집을. 그래서 이 학자의 삶과 이론에 대해서 풍부하게 입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썼더라고요. 저는 이걸 아직 읽어보진 못했는데 책 소개하고 목차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제가 20대 때 나중에 쓰고 싶다고 생각했던 책의 형식이 이런 거였거든요. 아우, 이분은 해냈네요. 저는 잘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다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와다하루키 선생님이 이 책에 대해서 쓴 걸 읽어볼게요. 이 책은 지금도 베일에 쌓인 나라로 남아있는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살아남아 학자로서의 생애를 완수한 걸출한 지식인 김수경에 대해 가족들만 가지고 있던 비공개 수기, 한국전쟁 종군기 등 참고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서와 자료를 전 세계에서 수집해서 극적인 생애를 묘사하는 데 성공했다. 지금까지 쓰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쓰이지 않을 작품이다. 일본에서도 세계적으로도 무엇보다 본국에서도 충실한 자료의 섭렵과 검증을 통한 본격적인 북한 현대사 연구 작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준 높은 업적이 탄생한 것은 실로 경하에 마지 않을 대사건이라 할 수 있다. 어떤 걸까요? 저는 관심이 하나는 그거예요. 한글의 체계를 만드는데 근데 한글 체계를 만드는데 북에서 소련의 언어학이 어떤 영향을 줬을까? 이게 가장 저의 큰 관심사. 두 번째는 이 시기 식민지, 해방, 분단, 월북 혹은 월남을 겪었던 이 세대의 이야기는 다 재밌어요. 전 다 흥미로워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고 읽어도 새롭습니다. 어떤 면에선 김수경이라는 학자가 그 역사적인 사건들, 시대를 어떻게 관통하면서 끝까지 학자로 살았는지도 궁금하고 그 과정에서 일제시대 때부터, 일제강점기 때부터 우리나라의 언어 체계를 어떻게 연구하고 확립시켰는지도 궁금하고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톨스토이 그걸 다르게 표기하는데 제가 러시아 좀 했다고 잘난 척 하려고 톨스토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말하려면 딸스토이 그래야죠. 원어 발음을 못해서 톨스토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딸스토이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말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무슨 로버트가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상하죠. 우리 외래어 표기로 한국어로 할 때는 외래어 표기대로 발음해야 된다는 거를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데 왜 톨스토이라고 안 하고 굳이 톨스토이라고 하냐.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만의 질문이다. 왜 톨스토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우리나라 국어학자들, 외래어 표기법을 정하는 국립국어연구원 선생님들께 던지는 저의 질문이다. 저는 아직 해소가 안 됐거든요. 이 궁금증이.
그 우리말에 크크크 드트뜨 이게 자음 체계로 다 있는데 다른 나라는 크크나 크크밖에 없어서 그렇게밖에 표기를 못하는 걸 왜 우리는 다 있는데 이렇게 표기를 하지? 왜 똘스토이라고 하면 왜 안 된다는 거지? 이 궁금증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근데 어쩌면 이 김수경 평전을 읽고 나면은 약간의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요. 소비에트 언어학이 어떤 영향을 줬을지도 기대가 크고요. 그래서 식민지 지식인의 순환을 시줄로, 조선 어학을 날줄로 삼아서 엮어낸 김수경 평전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런 책을 쓴 이타가키 류타 선생님이 부럽고 고맙고, 네, 참 존경스럽습니다. 아까 그 기억의 기억들을 쓴 스테파노바도, 마리아 스테파노바도, 네, 이런 저는 동년배, 동시대에 저랑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학자나 작가들의 책을 보면 굉장히 반가워요. 특히 이렇게 비영어권 사람들을 봤을 때, 비영어권 사람들.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강연을 하거나 얘기를 하러 가면 러시아 문학 막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면 너무 재밌는데 한 가지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면 역사적 경험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소련은 먼 곳에 세상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소련 붕괴 이후에 태어났으니까요. 혹은 소련 붕괴 때 너무 어렸으니까 냉전 시대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러시아나 소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냉전 시대나 그 전에 혁명기 때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훨씬 더 좀 공을 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연배가 많은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런 저하고 정치적 견해가 아주 다른 분과 얘기할 때도 어떤 그런 소련이나 러시아에 대한 과거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교감이 훨씬 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스테파노바나 이타가키 류타 같은 분들의 책 소개를 읽으면 이제 책을 본격적으로 읽어봐야죠. 이런 분들의 책을 읽으면 저 혼자만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뭘 궁금해해서 이렇게 글을 썼는지 저는 이해할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뭐가 문제의식이었는지 살면서 왜 이런 옆나라 그것도 북조선에 간 국어학자에 대한 연구를 했는지 어쩐지 좀 알 것 같은 거예요. 이 소설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를 모르지만 저 혼자 짝사랑하면서 오늘 이렇게 5권의 책을 소개했는데요. 읽고 재밌는 것들은 제가 빨리빨리 또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가 될까요? 아무튼 읽고 제가 재밌는 건 짧게라도 커뮤니티에 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먼저 읽고 써주셔도 돼요. 댓글에. 감사합니다. 아유, 두서없이 얘기했네요, 오늘. 죄송합니다. 너무 밤늦게 해서 졸려서 그래요. 죄송합니다.